헤스와 비슷한 데가 참 많은 작가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완전 소름이었죠. 여기 실린 8편의 작품 중에 가장 좋았던 작품. 밑줄을 제일 많이 친 작품. 그만큼 깊은 통찰이 있는 작품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저에게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8권 토마스 만의 이 책을 읽고 왔습니다. 총 8편의 단편이 실려있는 책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꼽을 때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작가가 바로 헤르만 헤세거든요. 토마스 만의 작품을 처음 읽는 것은 아니지만 헤세와 비슷한 데가 참 많은 작가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태어난 해도 2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독일 태생이죠. 스위스 망명 경험도 같죠. 무엇보다 주제의식. 헤세 하면 저는 타고난 기질에 대해 탐구한 작가, 행복, 사랑, 고향 이런 걸 추구한 작가 이렇게 떠올리거든요. 토마스 만의 작품들 안에서도 그런 주제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책이기도 했지만 읽는데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몰입하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책 뒤에 보면 토마스 만이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는 책에서 우리 자신 말고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한다. 흥미롭게도 그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기쁨을 주고 우리는 책을 쓴 작가가 천재라고 말한다. 완전 소름이었죠. 특히 이런 책은 제 3자로서 이야기를 관망하게 되지 않고 그 안에서 제 고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와, 어떻게 내 생각을 알고 썼지? 작가 진짜 천재다. 이렇게 감탄도 하지만 인물이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지는 측면도 있죠. 이제 본격 리뷰에 들어가면 예술가로서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예술가적 기질과 완전 동떨어진 사람이 이 책을 읽는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부분을 공감할 수 있고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아예 이 책을 읽을 자체가 없을까요? 아무튼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른 분들의 개인적인 리뷰가 너무 궁금한 책이었습니다. 작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마스 만은 1875년 북독일 리베크에서 3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큰형 하이니히 만도 유명한 독일 소설가입니다. 아버지가 부유한 상인이자 참정의원이었고요. 어머니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독일인, 어머니가 포르투갈계 브라질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남미 쪽 혈통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토마스 만은 낙천적이고 예술가적인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전적 배경은 이 책에 나온 소설들에도 많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부유한 상인집 아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다른 기질 가운데서 예술가적인 어머니의 기질을 닮은 주인공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고 삶의 조건이 달라지게 된 이야기. 이것도 작가의 이야기인데 소설 속에도 그런 상황이 몇 차례나 나옵니다.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토마스 만은 실제 자신을 작품 속에 많이 반영시키는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26살에 발표한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이 크게 성공해서 결국 이 작품으로 1929년 54세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만 본인은 무려 12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 마의 산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야 했다고 했죠. 유럽 지식인들이 열광한 이 작품은 그에게 바이마르 공화국의 양심이라는 별칭을 안겨주었습니다. 토마스 만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여 스위스 등지로 망명 생활을 했고요. 1944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와 인생에 대해 철학적 통찰을 제시한 작가로 평가받는데 예술가의 삶에 대한 주제는 특히 그의 초기 작품들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정치적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휴머니즘과 인간성 회복에 관한 주제를 작품에 많이 담았습니다. 1955년 80세의 나이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56에서 57권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244에서 245권 파우스트 박사로 토마스 만의 작품을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8편의 작품을 어떻게 리뷰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이 작품들이 발표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린 순서대로가 아니라 발표된 순서대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주제의식이 흘러가는 흐름이나 경향성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읽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발표된 순서대로 작품을 나열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타락은 토마스 만의 첫 소설이고요. 8편 중에 5편이 20대에 쓴 작품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작가의 정치적 목소리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지막 작품 마리오와 마술사만 후기 경향을 보이는 작품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죠. 여기서 8편을 다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고요. 가장 치열한 주제, 예술가로서의 삶과 일반 시민으로서의 삶의 조화 문제를 이번 주 미언스 원픽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언급할 4작품, 어릿광대, 토니오 크레거, 트리스탄,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4작품을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좋았던 작품이 뭐였는지 밝혀볼게요. 타락 또는 전락이라고 번역되는 작품은 의학 박사 젤텐이 19, 20살 무렵의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한 여배우를 사랑하게 되어 친밀한 육체적 관계까지 갖게 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궁금한 건 그거죠. 제목 타락은 무엇의 타락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 가능성은 젤텐이 여배우와 육체적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의 타락입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가 욕망에 굴복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작품이 말하는 타락은 아닌 것 같은 게 그 관계 후에 젤텐이 느낀 것은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성스러운 느낌마저 가져요.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럼 다른 가능성, 여배우의 타락입니다. 알고 보니 이 여배우는 지고지순한 여인이 아니라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간에 배신한 건 아니고 원래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지막 가능성,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젤텐은 이미 30을 넘긴 나이인데 그에게는 더 이상 좋은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화자가 말합니다. 세월의 경험을 통해 그에게 남은 건 경멸과 조소, 삐딱함이었어요. 무엇을 이 소설은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그렇고 제가 이 소설에서 한 가지 신선하게 느낀 것이 있거든요. 토마스 만이 이 소설을 내놓았을 때가 19살 때잖아요. 젤텐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19, 20살 때의 사랑 이야기고요. 사랑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감정이 과잉으로 진지하게 날 것 그대로 묘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소설을 진부한 사랑 이야기라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소설은 토마스 만이 그 시절에만 쓸 수 있는 소설이다. 노년의 카프카가 어떤 소설을 썼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토마스 만이 80세까지 살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이런 소설은 그 시기에만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날 것 그대로라도 진솔함이 주는 생생함이 있었습니다. 행복의 의지에는 화가가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예술보다는 사랑과 행복 쪽의 주제의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화가 청년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요. 여자 쪽 부모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가는 그 아픈 몸으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닙니다. 언제까지요? 결국 결혼을 허락하는 편지를 받고 신혼 첫날 밤을 보낼 때까지요. 화가는 결혼한 바로 그 다음날 죽거든요. 그 행복, 사랑의 성취를 향한 의지가 화가를 살아있게 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살 구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은 행복과 고통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하는 소설이었어요. 행복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건 어떤 궁극의 목적지, 이상 같은 것이기도 하죠.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오히려 갈망, 고통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키 작은 프리드만 씨는 생후 한 달 만에 부모의 잘못으로 탁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곱사등이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음악과 독서를 좋아하는 도락가이지만 사업장도 운영하고 특별히 예술가로서 고뇌하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삶이 주는 행복들을 배제하고 억누릅니다. 삶이 주는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이죠. 그러나 이렇게 억눌러 놓은 것들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만나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폭발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부인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될 수 있는 사랑이었을까요? 프리데만은 절망 가운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 소설은 정해진 운명과 동경하는 것 사이의 부조화, 절망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절망적인 간극 사이에서 주인공이 느끼는 것은 구토감으로 표현됩니다. 정해진 운명, 사실 그것을 예술가로서의 운명을 대입해서 생각해도 이 소설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들을 쓸 당시에 작가는 조화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극도로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오와 마술사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난감한 작품이었습니다. 치폴라라는 마술사가 온갖 최면과 심리술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관객들을 농락하는 이야기예요. 이 마술사가 하는 짓이 너무 거만하고 기분 나쁜데 이상하게도 관객들이 속수무책 놀아난단 말이죠. 마리오라는 사람은 카페 종업원인데요. 역시 마술사의 최면에 빠졌다가 현실로 돌아와서는 권총으로 그를 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작가의 후기 경향을 나타내는 작품이라는 걸 참고하면 마술사는 가학적으로 민중을 끌고 가는 정치 세력, 마리오는 민중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스토리로 보면 다소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실린 8편의 작품 중에 가장 좋았던 작품. 안타깝게도 여기서 리뷰한 4작품 중에 없고요. 미안스 원픽에서 다룰 토니오 크레거입니다. 일단 이 작품은 작가의 예술론이 집대성되어 있다고 볼 만큼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이 깊이 배어있는 작품입니다. 밑줄을 제일 많이 친 작품, 그만큼 깊은 통찰이 있는 작품입니다. 미안스 원픽을 꼭 보실 수밖에 없겠죠? 베네치아에서의 죽음에 나오는 폴란드 아이, 타치오입니다. 원래는 토니오 크레거와 만나서 예술에 대해, 타고난 기질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답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성공한 작가 아셴바흐가 매혹된 아이, 타치오를 골랐습니다. 이 아이는 14살쯤 돼 보인다고 하는데요. 주인공 작가가 말하길 완벽하게 아름답다고 하죠. 그리스 조각품을 연상케 한다. 자연에서도 조형예술품에서도 그와 비슷한 성취를 본 적이 없다. 작가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정신적인 영감을 얻습니다. 전염병이 도는 베네치아를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아이가 주는 영감은 컸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요? 이 책을 하나로 아우를 순 없겠지만 저는 조화라는 단어로 이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타고난 기질과 현실적인 삶, 타고난 운명과 동경하는 삶, 이성과 감정, 정신과 육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은 그 불일치로 인해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 다름으로 인해 매혹시키기도 하죠.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질문을 수도 없이 저에게 던졌습니다. 한 권 한 권을 기쁨과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 다음에 맞을 책은 장폴 사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올 것이 왔네요. 제가 아주 오래전 학부 때 읽었던 책인데요. 설렘과 충격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읽으면 그때 그 느낌이 되살아날까요? 소설은 아니고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사르트르의 생각을 담은 글입니다. 사르트르의 문학론이죠. 창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열심히 읽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고 계시죠?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